갑자기 트럼프가 이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등쳐먹었다 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등쳐먹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FTA 하는데도 이게 5년 걸렸거든요. 정권 바뀌자마자 몇 달 만에 뚝딱 하는 거는 미국 가구당 추가 부담이 관세로 인해서 35,000불이다. 오늘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주제로 해서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율, 그 상호 관세의 계산 근거가 어떤 예를 한국 같으면은 미국에 대한 총 수출 중에 네.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무역 흑자,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적자죠. 네. 그걸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숫자를 보니까 한국이 작년에 미국에 수출한 게 1,415억 달러고 네. 무역 적자, 미국의 무역 적자죠. 660억 달러에서 그 비율을 계산하면 50.19%인데 네. 관세율이 그거 나누기 2 네. 해가지고 25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냐 26이냐 헷갈리는데 네. 이거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 근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계산 근거 자체도 말도 안 되고 이런 관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도대체 이게 지금 상식에서 벗어나는 관세인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자체를? 말씀하신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이제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많은 나라들과 그야말로 보편적 관세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 가트 체제나 아니면은 그 WTO 체제에서는 막 우루과이 라운드 이건 몇 년 동안 협의를 했고요. 한미 FTA는 사실 두 나라가 맺은 겁니다. 그거는 사실 각 나라가 이해관계 조정하면 되니까 비교적 단순한데 우리가 한미 FTA 논의 과정을 보면 한국에서 한미 FTA가 본격화됐던 게 2006년, 2007년이었습니다. 한 2년 끌었죠. 네. 그 당시에 아주 격렬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졌죠. 시민단체들은 반대하고 2년, 우리나라가 2007년 봄에 국회에서 비준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의회에서 끝난 거는 2011년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두 나라의 FTA 하는데도 이게 5년 걸렸거든요. 근데 많은 나라들과 다 걸려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권 바뀌자마자 몇 달 만에 뚝딱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참 전례를 찾기가 힘든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과 좀 놀랍다라기보다는 참 약간 반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뭐 가트 체제, WTO 체제 이런 거는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이때 동서냉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밖에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권을 허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던 뭐 독일이나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경제 개발을 대미 수출로 한 거죠. 미국에 물건 팔아서 경제가 그렇죠.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미국이 누렸던 인센티브는 없는 거냐? 뭐 동서냉전에 자기 진영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누렸던 인센티브는 남의 나라 물건 막 사면서요. 왕성한 소비를 했고 또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달러 기축통화 세상을 살고 있는데 기축통화가 되려면 그 나라 돈이 많이 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축통화국은 기본적으로 무역수지 혹은 경상수지 적자는 기축통화국이 짊어져야 될 일종의 숙명입니다. 그렇죠. 돈을 어떻게 퍼뜨리겠어요? 남의 나라 물건 받고 돈을 주는 거고요. 또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됐던 초기 국면에 생각을 해보면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한 1950년대까지는 미국에 수출할 능력을 가진 나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구대륙이었던 아시아와 유럽이 2차 세계대전으로 쑥대밭이 됐거든요. 그러면 기축통화국 그때 뭘 했냐? 무상 원조를 했습니다. 남의 나라 물건을 못 사주면 유럽엔 마샬 플랜이 있었고요. 또 한국에는 무상 원조라든가 이런 원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물건 사주고 또 두 번째는 남의 나라가 물건 못 팔 때는 무상 원조라도 하는 것이 기축통화국이 가져야 될 일종의 저는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들이 누리는 건 뭐냐면 달러를 많은 나라 사람들이 수용 가능하니까 이 나라는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어렵고요. 미국 사람들이
남의 나라들에게 시장을 개방했던 걸 왕성하게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소비라니까 저축이 부족합니다. 근데 부족한 저축을 기축통화국인 나라, 남의 나라가 한국이 미국에 물건 팔아서 달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걸 외환보유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은행의 금고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시 미국 금융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국채를 사. 그래야 이자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기축통화국은 맘대로 소비하고 외환위기의 리스크가 없고 또 다른 나라들 결국 무역수지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메우는 뭐 이런 구조를 통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국이 이렇게 보호무역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큰 질서를 좀 흔드는 일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몇 달 동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십 년간 세계 질서는 미국이 무역 적자 보고 네. 경상수지 적자 보면 그 돈이 이제 수출국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은 다시 미국이 국채 사는 걸로 가서 네. 달러가 리사이클링 해가지고 이게 네. 돌아갔는데 네. 갑자기 트럼프가 이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립업 했다 영어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뭐 등쳐먹었다 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등쳐먹은 게 아니고 미국이 굉장히 그걸 사실은 엔조이해서 지금 그럼요. 제일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그렇게 싸게 사서 미국 소비가 그렇게 왕성한 거고 이제 네.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사실 가트 WTO 체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다자주의거든요. 다자주의. 네. 다자주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회원국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관세를 인하하자고 합의하고 인하하는 그걸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마지막 한 게 소위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이제 8번째인가 그런 라운드를 이제 94년에인가 타결했는데 우루과이 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일단 스톱이 되긴 됐지만 우리가 지난 30년간 자유무역을 인조이를 했는데 트럼프가 다자주의를 깨뜨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완전히 일방주의로 해서 이제 관세를 국가별로 부과해서 앞으로 이제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게 우리가 실제로 부담해야 될 관세가 얼마냐.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보편관세 10% 부과하고 네. 그다음에 상호관세 25% 부과했는데 네. 상호관세 25%에서 보편관세 10%를 빼기 때문에 실제로는 25%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한국의 경우는 예. 10 더하기 25가 아니고 25. 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한국의 수출 상품은 미국에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25% 관세를 부과받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철강이라든가 이런 거는 미국으로 수입하는 거는 국적을 막론하고 25%를 매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의 해석은 예컨대 베트남은 46%의 상호관세율을 부과받았는데 철강에 대해서는 그냥 25%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걸로 네, 그렇게 특정 품목을 정한 건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2번 올렸거든요. 20%로.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20% 기존에 부과한 관세에 이번에 상호관세로 부과한 34%를 또 얹어가지고 54%가 관세가 매겨지고 또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품목에 따라 10%, 25% 관세 물린 게 있거든요. 그게 어떤 품목들은 뭐 해제가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또 더해지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일관성도 없고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그 트럼프 행정부 그 보편 관세가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 관료가 딱 찍어서 이거는 54%야 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럼 다르네요. 중국에 대한 관세 적용 방법과 한국에 대한 거 다르네요. 그렇죠. 캐나다라든가 멕시코는 이번에 아예 상호관세를 안 들어갔죠. 이번에 아예 25%라고 하는 거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말을 해놨던 품목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그게 정과등으로 가고 네. 중국은 20% 관세를 캐나다나 멕시코 물릴 때 중국은 20% 관세를 물렸는데 중국은 또 상호관세 34%를 더해서 53%가 되는 거니까 이게 저는 일관성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하고 지금 이제 2달 반쯤 됐는데 관세를 지금 크게 보면 4가지 종류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맨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중국에 대해서 10% 부과했고요. 네. 그다음에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25% 부과했고요. 네.
그다음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부과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상호 관세 또 국가별로 부과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일기 때 부과한 실효 관세율로 따지면은 아마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9%. 네. 그럼 19% 더하기 네. 10% 더하기 10% 더하기 34%다 이거죠. 근데 중국 트럼프 지금 이기행 정부 때 얘기하는 거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일기 때는 그렇죠, 특정 그렇죠. 품목을 직접 했기 네, 때문에 네. 실은 이제 품목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 관세는 뭐 한 20% 조금 안 되는 걸로 그때는 10% 물리는 항목이 있었고 25% 물리는 항목이 있었는데 또 일부 품목만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있고 네. 그죠? 트럼프 일기 때 부과했던 관세 10% 25%는 있고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34 더하기 20 54% 부과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70%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어느 품목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70%라는 것은 수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힘들죠. 70% 관세 맞고. 그런 식의 가격 교란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걸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힘들 테고요. 네, 네. 그건 이제 교역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봐야 네. 되겠죠. 자, 이제 중국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러면 한국 우리 경제를 중심으로 좀 얘기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금년에 경제 성장률이 1.5%라고 되게 이제 여러 기관들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지금 이 관세 부과 이전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트럼프의 25% 상호 관세 부과가 한국의 수출, 경제 성장률, GDP, 물가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수출 자체가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5% 성장인데 대체적으로 KDI를 비롯한 많은 그 조사 기관들, 연구 기관들이 올해 수출이 마이너스 날 거다라고 전망한 기관은 없습니다. 작년에 수출이 10% 가까운 성장인데 성장률은 둔화가 되더라도 수출은 플러스가 날 거다라는 게 이제 그 전망에 깔린 이제 논거인데요. 근데 3월까지 수출이 작년보다 2% 정도 줄었습니다. 관세 붙기 전에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성장이 1.5%에서 조금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수출보다도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게 투자입니다. 사실 이제 뭐 GDP를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서 이제 소비, 투자, 뭐 정부 지출, 뭐 이런 것들이 큰 이 덩어리일 텐데요. 사실 소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한 변수입니다. 사람들이 쓰던 걸 줄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투자라고 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크면 투자를 아예 안 해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공장을 지어라 이런 얘기들 이제 하는데 제가 3월 말에 J 캠퍼스 행사에서 그 철강회사 CEO 분과 대화를 이제 나눠봤는데요. 지금 철강 관세가 25%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철강 유통 가격이 이미 25%가 이제 높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철강 산업이라고 하는 게 마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도 노동시장이 뭐 경직돼 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한국의 노동자들이 비교적 아주 스마트하고 미국에서 일단 일할 사람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중견 철강회사 그 회사 CEO 이야기는 이게 뭐 좀 관세 피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이게 50년이 지나야 이게 만회가 될 수 있는 거랍니다. 그 비즈니스, 그 마진율로 보면. 그럼 50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기업이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되게 힘든 기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투자가 되게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GDP에 잡히는 투자 계정이 2년 연속 감소했던 게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전까지 한 3번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그때는 뭐 기업들이 여력이 없으니까 투자가 감소할 수 있고요. 또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투자가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9년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2018년, 19년은 뭐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외적 충격이 없었는데 그때가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승리했고 관세를 부과한 건 2018년부터입니다.
그때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못하니까 2년 연속 줄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투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수출이 둔화될 거다라고, 수출이 마이너스 기록할 거다라고 보는 전망기관도 별로 없고, 투자도 작년에 줄었으니까 올해는 기저효과로 플러스가 날 거다라는 게 무난한 컨센서스인데,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투자가 변하는 게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요? 예. 투자는 기업이 마음 먹으면 그냥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조금 더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에서 외국계 글로벌 IB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는 0.9% 성장 전망도 나왔는데 1% 이하로 내려갔구나. 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트럼프가 관세 부과할 거라 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수입상이라든가 소매상들이 네. 땡겨서 수입을 했다 그랬거든요. 땡겨서, 그래서 네. 2월, 1월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네. 좀 늘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잘 이해가 안 가네요. 3월 달에 마이너스였어요, 수출이요? 1월부터 3월까지. 다 3월 합쳐서. 수출은 전년 동월비 한 3% 정도 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1분기에 예, 마이너스였어요. 1분기가 마이너스 2%. 전년 동기 전년 대비. 작년 수출이 상당히 괜찮았던 측면도 기저효과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의 제일 큰 수출 시장은 중국. 중국이 전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한 25% 정도 나가는 게 2000년대 초부터 한 20년 동안의 익숙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초반인데, 지금 중국 경기가 몇 년 동안 안 좋았고, 또 중국의 기업들의 경쟁력이 이제 좋아지면서 우리로부터 수출하던 거를 중국 입장에서 자급을 하다 보니까 대중 수출의 고점은 크게 보면 저는 2017년이라고 봅니다. 2021년도도 수출이 늘어났지만 그때는 코로나 때 중국이 경제를 셧다운했다가 문을 열면서는 2년치가 한꺼번에 나간 거기 때문에 크게 보면 2017년 수출이 정점이고 이제 둔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대중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대 후반이고요. 근데 최근에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다 보니까 대미 수출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가 우리나라가 그 미국으로 수출한 것보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금액이 조금 많긴 했는데 거의 두 개가 붙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2000년대 들어서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관세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조금 하향 조정이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1.5%도 낮다 그랬는데 1%가 깨지면 이거는 국민들이 느끼는, 또는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제인들이 느끼는, 기업들이 느끼는 그 불황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0.9%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던 전 직후였던 2009년도에 우리 성장률이 아마 0.8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0%대 성장 0.8이었는데 이제 그 정도에 버금가는 이제 성장률인데, 이제 주가로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4월 초에 경험하고 있는 주가가 저는 2008년 가을처럼 막 주가 지수가 막 5, 6% 우습게 떨어지고 홍콩 시장은 10% 넘게 떨어지고, 그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코로나 때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금융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조금 호들갑스러운 면도 물론 있습니다.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나 과하게 일시적으로 반응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불확실성이 거의 뭐 2008년 리먼 파산했을 때 코로나 때와 비슷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9년에 플러스 0.7%로 나온 거는 그 금융위기가 2008년 9월에 터졌잖아요. 네, 리먼 브라더스 파산했죠. 4분기 연속 마이너스 하다가 네. 2009년 4분기에 플러스가 됨으로써 아마 확 올라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해 전체로 플러스로 나오긴 했지만 네. 4분기 연속 마이너스였죠, 그죠? 그 당시에. 미국은 그랬던 거, 한국은 정확히 기억은 제가 안 나요. 한국 그렇군요. 네, 네. 얘기인데 그런 수준의 충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데, 특히 아까 그 투자, 설비 투자, 네. 건설은 뭐 특히 지금도 나쁘고, 그래서 설비 투자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지금
잔뜩 움츠리게 될 텐데 네. 생존이 문제니까 네. 웬만한 기업이 설비 투자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 설비 투자하는 것은 뭐 우리 GDP에는 안 잡히는 거니까. 안 잡히죠. 그죠? 네. 그런데 미국에 대한 설비 투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스스로가 불확실성을 준 네. 거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업들은 칩스 액트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보조금을 주네 안 주네 논란이 되게 재협상하겠다고 많거든요. 지금 그러고.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는 거는 우리 아웃바운드 FDI는 우리 GDP에는 안 잡히지만 큰 투자가 뭔가 의사결정을 못 내리면 다른 투자도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수출도 조금 둔화가 될 여지가 있지만 올해 걱정이 되는 거는 투자가 성장률을 확 끌어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건 이제 민간 소비인데 민간 소비가 한 55% 남짓 되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좀 몇 차례 이제 좀 내려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6월에 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될 텐데 뭐 어느 정파가 집권하더라도 정부가 재정을 좀 많이 쓸 상당히 것 같거든요. 대규모의 추경을 네.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률을 방어하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1% 밑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사실은 뭐 꼭 그렇게 그게 확실성이 높은 예측은 아닌데 그건 아니더라도 상당히 성장률이 지금보다 좀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 그야말로 초반으로 네. 내려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는데 근데 사실은요. 한국하고 미국은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FTA 국가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관세율이 제로거든. 네. 그죠? 네. 근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그 무역 흑자를 기준으로 관세를 때리는 거는 지금 뭐 이제 그러면 한미 FTA는 뭐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유, 뭐 지금 트럼프 이미 일기 트럼프 행정부 때 이 우리나라는 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미국이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500% 관세다라고 주장하는데 이제 농업이라고 하는 건 특수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은 그렇게 관세를 우리가 이제 내도록 양국이 합의를 했고 그때 이제 픽업 트럭 같은 경우도 이제 2019년인가에는 관세율이 제로로 돼야 되는데 이제 미국도 픽업 트럭 같은 게 자동차가 중요하니까 관세를 높게 유지가 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 때 들어와서 협상을 하면서 이것도 그냥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FTA가 가진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일기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 제로를 한국 업체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막 이렇게 칼을 휘두르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한때는 우리가 FTA 국가이기 때문에 나름의 좀 이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런 전망이 참 순진한 전망이 돼버렸습니다. 한국이 사실 2000년 21세기 들어와서 FTA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지난 20년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우리 네. 뭐 미국, EU, 중국 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일순간에 FTA라는 게 그냥 무용화돼 버린 것 같아요. 무용화돼 버렸죠. 네, 그렇죠. 예. 특히 뭐 제일 큰 시장이 뭐 미국이기 때문에 그게 네. 가장 핵심이었는데 이제 뭐 그게 흔들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한국이 그동안에는 특히 이제 중국에서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베트남에 가서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네. 삼성 휴대전화 같은 거 아마 한 90% 베트남에서 만들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일부는 멕시코에 많이 갔고 우리나라 네. 가전회사들은 멕시코에 공장이 많이 있고 그러면은 한국의 그동안 한 지난 20년 동안의 수출 전략이라는 것은 국내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까는 처음에는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멕시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가서 한 건데 네. 베트남이 46%요? 네, 제일 46%죠. 제일 큰 관세. 그게 더 그러면 저기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휴대전화 수출하는데 46%를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수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상당히 이제 모든 가격이 이제 좀 높아지게 되는 그렇긴 거죠. 한데 사실은 애플도 100% 네. 해외에서 가공해서 들어가니까 특히 애플은 중국에서 지금 많이 네. 가기 때문에 애플보다 삼성전자가 좀 유리하겠는데 아니다 비슷하겠네. 예,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 가격 탄력성이나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가격을 하면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겠죠. 그렇죠. 예, 이 높은 이런 급격한 가격 변동에 이 소비가 유지된다는 거는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일부 지금 그 미국 국회의원들 상원 의원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금년 1년 동안에 미국 가구당 추가 부담이 관세로 인해서 네. 3만 5천 불이다 할 정도니까요. 예. 그거 그렇게 되겠죠. 뭐. 돈이죠. 그죠? 예를 들면 자동차 5만 불짜리가 갑자기 6만 불 될 거 아니겠습니까? 6만 네. 불 이상 될 거 아니겠습니까? 휴대전화 800불짜리가 벌써 1200불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이 완전히 뒤통수를 얻어맞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일부 미국 사람들은 아니 미국이 스스로 발에다가 정말 발등을 찍고 있는 판인데 다른 나라들은 보복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서 팔면 되지 왜 미국에 보복하느냐, 자기만 손해다, 또 이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축통화국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수용도가 높은 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전체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나라는 흑자고 어느 나라는 적자를 이제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그런 적자를 보면 바로 외환위기 하나서 없어져 버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수요가 전반적인 이제 교역의 수요를 만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경제에 주름이 잡힐 수밖에 없고요. 미국의 소비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가장 많이 밀리는데요. 이게 뭐 관세 탓도 있지만 저는 미국 주식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 120년 역사에서 뭐 가장 강력한 강세장을 우리가 최근 한 7, 8년 동안 본 거인데요. 미국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2008년 말 이후로 제 생각에 미국 시장이 약세장이 없었습니다. 2022년에 뭐 이제 S&P 500이 20%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최근 10수년 동안에 미국 시장이 일시적으로 균열이 나타났더라도 조정 기간이 1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뭐 주식들과 한 1년 정도는 뭐 손해를 봐야 이걸 베어마켓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짧게 조정받고 바로바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미국은 굳이 따지면은 한 16년 동안 약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언제라도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2008년 말 이후로 미국 가계금융자산이 늘어난 게 한 110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근데 미국의 명목 GDP가 한 29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미국의 민간 소비는 확실히 자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한 달도 채 안 된 조정으로 이제 부의 자산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좀 이르긴 합니다만은 미국 주식은 조정이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저는 민간 소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갈 거고. 미국의 민간 소비. 그렇죠.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미국 경제도 둔화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기 트럼프 행정부 때와 지금이 다른 거는 일기 때는 우리 괜찮아. 많은 사람들이 보호무역은 이 인플레를 만들고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은 괜찮아였고, 지금의 워딩은 경기가 둔화될 수도 있고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참아야 돼라는 거니까 자꾸 이제 보호무역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진심인 듯한 느낌은 드는데, 이제 미국이 치러야 될 비용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협상용이고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우리가 속내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미국 금융시장의 비명,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어떤 리액션을 보여줄지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아마 트럼프 당선되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11월 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부터 아마 여러 가지 카드를 들고 이제 어떻게 대응하나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5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니까 우선 첫 번째 카드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네. 34% 관세를 부과했는데, 사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거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54%,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34%. 그럼 이거 무역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앞으로 쓸 카드가 이거 하나가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미국도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 또 카운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도대체 두 나라 관계가 얼마나 나빠질지 어떻게 전망할 수가 있을까요?
예, 사실 2019년은 이제 2018년 하반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를 매기고 2019년 넘어갈 때 이제 많은 지배적인 전망이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더 강화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근데 2019년은 오히려 미중 간의 갈등이 좀 그 정체였습니다. 더 나빠지진 않았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뭐 중국 경제는 그때도 어려웠고, 미국도 경제가 2018년 하반기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안 좋다 보니까 뭔가 접점이 마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상황에서도 어쨌든 공격을 하는 건 미국이니까 미국 경제가 충분히 나빠진다 그러면 뭔가 절충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앞서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트럼프 대통령의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상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일기 때보다는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심이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는데요.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고 하는 이 USTR이죠. 미국 무역대표부 트럼프 일기 때 대표를 했고, 지금도 이제 정책 자문을 하는 사람의 주장을 보면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 ISDS라고 하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 맺을 때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이 그 조항을 독소 조항이라고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이거 맺으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 정부 상대로 소송 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돈을 물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 소송 걸어서 지금 우리가 몇천억 물어줘야 되고요. 또 엘리엇이 또 한국 정부 대상 소송 걸어서 우리가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같은 사람의 주장은 ISDS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에는 안 맞는데,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이런 그 미국 자본이 해외에 투자할 때 미국 자본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멕시코 같은데 재산권 보호 이런 게 덜한 나라로 가는 거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나가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일기 때보다는 조금 더 강경해졌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사실 돼요. 일기 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9년에 미국하고 중국이 그 협상했잖아요. 했고 중국이 수입을 늘리기로 하고 유허가 네. 타결해가지고 네. 미국의 농산품, 뭐 비행기도 사기로 했던가 하여튼 상당히 많은 걸 사겠다고 했죠. 네. 그랬다가 2020년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네. 다 중단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관세를 부과하고 협상을 해서 더 좋은 딜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는, 지금은 미국의 트럼프나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정책 당국자들이 다 하는 얘기가 미국의 최대 적은 중국이고, 네. 우리의 대외 외교 정책이나 모든 정책의 탑 프라이오리티는 중국을 찍어 누르는 거다, 이러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 그렇기 말씀이 때문에 예. 협상의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중국 전문가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니,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거야? 아니면은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접촉은 계속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나 일단 대외적으로 지금 미국이 발표한 정책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1번은 중국을 찍어 누르는 거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그렇게 완화할 것 같지가 않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가진 카드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아마 히토류나 전략 광물, 그걸 뭐 중국이 70~80% 지배하고 있으니까 네. 그거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빅테크들이 중국 내에서 사업하는 거 지금도 규제하지만 뭐 네. 규제하는 거,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억제하는 거, 네. 또 최근에 와서는 중국의 과학자들이 미국 가는 것 자체도 지금 못 가게 네.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딥시크의 그 사람 못 가게 한다고 그래요, 미국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대항책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중국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미국 국채 보유나 매입을 축소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미국 사람들이 기축통화국으로서 과소비했다. 과소비를 하게 되면 저축이 부족합니다. 소득에서 소비를 뺀 게 이제 저축 아닙니까? 저축이 부족하면은 투자를 하는 재원이 부족하게 되죠. 근데 이제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부족한 저축을 미국에 물건 팔아서 돈을 번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들이 국채를 삼으로써 차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바뀐 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양적 완화라는 걸 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미국의 국채를 네. 미국으로부터 무역수지 흑자국, 동아시아 나라들이 주로 샀는데 이걸 중앙은행이 사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하는 나라가 일본의 뱅크 오브 재팬이 그냥 일본 정부가 경기가 안 좋으면 계속해서 재정을 늘리면서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5%까지 갔는데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그 일본 중앙은행이 정부의 국채를 매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주류 경제학자는 아니고 약간 비판을 많이 받는 현대 화폐 이론이라고 하는 MMT 이론이 저는 실제로 구현이 된 게 일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많은 선진국들이 그런 점에선 일본화의 길을 좀 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뭐 비웃 연준이 양적 완화 안 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사주면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경제학 교과서에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앙은행과 관료들이 미로를 하고 돈 찍어낼 권한을 가진 중앙은행이 그렇게 사실 재정을 서포트 해주게 되면 돈이 비효율적으로 쓰인다라는 게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건데 일본은 그 길을 했고 미국도 그 길을 접어들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 부채가 GDP의 250%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경제가 파탄이 안 나고 아직까지 견디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대부분이 일본 국내 투자자들이 소화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앞으로 네. 지금까지의 미국 경제라는 것은 아까 설명하셨듯이 큰 무역 적자를 보고 그 돈이 다시 리사이클해서 돌아오는 그걸로 미국 경제를 버텼는데 네. 지금부터는 무역 적자도 줄일 뿐만 아니라 네. 미국의 국채의 해외 인수, 해외 발행을 줄이겠다. 그게 지금 미국 정책이라 이 말씀이죠. 저는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해외 채권자들에 빌렸던 것을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저는 큰 도전은 아닐 것 같고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가 리스크죠. 그 돈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다 보니까 바로 자산을 동결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자기들이 통제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미국 의회에서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해 주자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 입장에선 지금 외환보유액을 다변화시키는 게 제 생각에는 국채를 파는 거에 따른 리스크도 그게 사실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기보단 제 생각에는 미국 달러에 대한 중국의 익스포저가 크다는 게 중국에게 저는 더 실존적인 두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제 특히 트럼프가 그 암호화폐를 지금 상당히 띄우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자꾸 사게 하겠다는 게 이제 달러의 위상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한다는 설이 있는데 그럼 미국 정부가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나 외국 정부가 가진 달러 보유는 축소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금융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자급자족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것이 정책일까요? 저는 가상화폐는 미국 정부가 주장하고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 너무 논리적 비약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미국이 보호무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는 소비가 타격을 받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축이 늘어나게 될 거고
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외국 투자자들에게 의존했던 거에서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제 좀 그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왜 그러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한 250여 년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저는 우리가 아는 미국, 자유무역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시장을 다른 나라에게 전면적으로 개방했던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 80년 그렇죠. 역사고요. 사실 나머지 기간은 미국이 사실 그렇게 개방적인 나라는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고립주의적인 전통이 강했던 나라 같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초기 국면에서는 뭐 조지 워싱턴 이런 사람들이 일단 뭐 이제 유럽과 분쟁에 얽매이기 싫어했고 또 멀로 같은 사람은 또 멀로주의 유럽인들의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아메리카 대륙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고는 고립주의적 전통이 굉장히 깊었던 나라 같습니다. 특히나 네. 1, 2차 세계대전 때로 보더라도 미국이 참전해서 전쟁의 그 승패를 결정했는데 미국이 의도적으로 전쟁에 개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1차 세계대전도 1914년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미국이 개입한 건 한 1917년. 네. 대서양을 오가는 막 그 상선이 공격받고 하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럽 땅 가서 전쟁을 이겼죠. 전쟁을 이기고 전후 질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그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이란 걸 만들었는데 그때 미국의 민주당의 윌슨 대통령 주도로 국제연맹이 만들어졌는데 미국 의회에서 비토를 해서 미국은 정작 국제연맹에 참여를 안 하죠. 그렇게 고립주의적 전통이 깊고 2차 세계대전도 독일이 이 폴란드인가요? 공격했던 게 1939년인데 미국이 전쟁에 들어간 거는 진주만 공습을 받고 1941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립주의 전통이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긴 나라인데 트럼프의 행보를 보더라도 다른 나라 신경 안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는 나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정책을 신고립주의라고 분석을 하는 정치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경제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먼저 들 수 있는 거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과의 굉장히 경제적인 관계보다는 이제 적대적인 어떤 대립 구도로 본다 그러면 사실 경제 논리보다 다른 게 우선할 수 있다라는 게 대전제고요. 경제적으로 좀 찾아보면 저는 2008년도 이후에 몇 가지 변화들이 미국의 신고립주의를 불렀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했죠. 이걸 금융위기라고 부릅니다. 미국이 금융으로 돈을 많이 번 나라고 제조업을 등한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미국의 금융이 흥했던 게 1980년도에 이제 80년대 레이건 이후부터 규제 완화 이러면서 영국도 빅뱅이 있었고 규제 완화가 가장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장이 금융이었죠. 아주 원색적인 욕망이 표출되는 장이었는데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고용을 보면요. 1980년도가 제조업 고용의 정점입니다. 이게 30년 동안 계속 떨어집니다. 2009년까지. 그래서 2009년 금융위기 난 직후를 보면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보다 미국의 전문직 노동자가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회계사, 변호사가 더 많을 정도로.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났을 때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의 게리 피사노 교수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너무 제조업을 등한시하고 금융만 했다라고 하면서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오바마 때부터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트럼프 이전부터 2008년부터 제조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리쇼어링이라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게 바이든도 말하고 트럼프도 말하지만 그게 처음 나온 게 오바마 행정부 때였습니다. 제조업을 너무 안 하는 거에 대한 성찰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 저는 셰일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업 하려고 그랬는데 셰일 가스 같은 건 너무 싸서 남아돌아서 가스를 그냥 태워버릴 정도로 에너지 경쟁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제조업 하기에도 좋아졌습니다. 또 세 번째 변화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한 저축을 해외 그 저축자들에게 빌렸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해보니까 이거 뭐 우리 중앙은행이 해도 되네?
라고 하는 부족한 저축에 대한 어떤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야, 이게 지나친 글로벌리제이션의 폐해를, 이게 공장이 너무 분산돼 있으니까 이게 셧다운 되니까 이게 못 만드네라. 그래서 저는 미국이 고립주의적 전통이 깊고 우리가 아는 자유무역의 어떤 전도사, 이거는 그들의 역사에서 한 7, 80년의 역사에 불과한 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몇몇 변화들이 이제 미국이 뭔가 좀 독자적으로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변화들이 저는 최근 10수년 동안 나타난 건,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주 재밌는 말씀인데, 만약에 지금의 관세 말하자면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해서 65%를 부과하고 중국은 미국 제품에 대해서 34%를 부과하는 것이 뭐 만약에 1, 2년 계속 된다면 진짜 공급망 분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두 나라 간에는 교육을 네. 안 할 테니까. 거의. 네. 네? 그러면 중국은 이제 지가 팔 수 있는 나라에 팔 거고, 네. 미국도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하고 교육을 하긴 하겠죠. 뭐.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새는 오히려 공급망 분리라는 말을 잘 안 하지만은 오히려 초기에 많이 했지만 진짜 디커플링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는 네. 진짜 세계의 경제 질서, 무역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두 개나 세 개의 블락으로 나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세계 경제가. 자, 그렇게까지 이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그거 네.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의 경제는 가장 큰 쇼크, 그죠?를 지금 맞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예를 들면 금년 만약에 이 지금 그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금년도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뭐 상호 관세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작년과 재작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재작년에 2.9%, 작년에 2.8%, 굉장히 뭐 잠재 성장률로 추정된 2%보다 높은 성장을 했으니까 순환적으로 둔화가 될 수밖에 될 가능성이 높은 형국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관세가 아니더라도 올해 미국 경제가 2% 성장하기는 저는 힘들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정도 지금 뭐 그 예측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미국 경제 성장률도 저는 1%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좀 급한 둔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록화된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위안화가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의외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글로벌 사우스나 브릭스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좀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기들 간에 이제 그걸 만드는 건데, 저는 그럼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것 같고요. 이제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미국처럼 중국 사람이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야 위안이 퍼지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고령화가 됐고 기업들은 많이 뭐 약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저축이 너무 많죠. 사회보장이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취약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처럼 왕성한 소비를 하기가 힘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뭐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인 시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선 시간에 다른 나라가 물건 팔기 어려울 때 미국은 무상원조, 마샬 플랜 이런 거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1대1로 지원하지만은 중국 자본이 들어가면은 탈이 나요. 그럼 뭐 아주 조금 2차 세계대전 직후의 미국보다는 지금의 중국이 저는 약간 협량인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돈이 퍼지면서 기축통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라 그러면 실은 이제 뭐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면서 주름이 더 많이 잡히는 것도 미국 밖의 나라들이 미국인들의 과소비에 좀 수혜를 많이 받던 거거든요. 그럼 중국이
그걸 대체하기는 좀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글로벌 경제가 확대 성장으로 가기보다는 굉장히 크게 보면 축소 균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와, 그건 진짜 나쁜 뉴스인데요. 우리나라 경제로 보면은. 근데 이제 뭐 크게 보면 미국도 관세를 내지 않으면 이제 미국 땅에 공장을 지으라라는 건데, 근데 이제 미국 땅에서 공장을 지었을 때 과연 일할 사람은 구할 수 있는 건지 막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뭐 4년 동안에 잘못된 정치인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다시 또 새로운 노멀로 이제 뭐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그 시간이 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요. 굉장히 이제 가변적이긴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매우 가변적이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지금 상호 관세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미국 경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나빠지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온다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도 오고, 네, 리세션도 오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우선 연준은 지금 뭐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불황이 오면 그게 이제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게 말하자면 80, 70년대 오일 쇼크 때문에 왔던 스태그플레이션 약간 비슷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무슨 사인을 보고 정책을 근데 세울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도 이 정도로 나빠진다 그러면 저는 그냥 스태그네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요가 나빠지면서 사실 이제 70년대에 그 오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때는 사실 기름에 대한 의존도 굉장히 이제 높았던 거고요. 이제 지금의 공산품이나 이런 쪽은 제 생각에는 소비가 확 나빠질 거고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지금 미국의 장기 금리죠. 뭐 4% 후반대까지 갔던 게 4% 밑으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연준이 작년 7월부터 작년도 11월까지 금리를 세 차례 1%포인트 높였습니다. 이제 미국 정책금리의 중간값 낮췄죠.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중간값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5.375에서 4.375가 됐거든요. 그거 낮추는 동안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금리는 9월에 금리 낮추기 전에 3.6 그리고 그 연초에 이게 4.6까지 중앙은행 금리를 낮추는데 금리가 올라갔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이제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고 이거를 반영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은 금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금리가 한 70bp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제 생각에 지금 채권 시장은 심각한 경기 둔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는 가운데 물가가 높으면 좀 뭐 더 나쁜 조합이긴 한데 수요가 많이 둔화가 된다 그러면 저는 물가가 그렇게 높아지긴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는 금년도 연준 금리 하락을 어느 정도로 지금 한 2번 정도 인하인데 근데 이제 트럼프 관세 이런 게 실제로 막 현실화가 되고 나서는 이게 시장의 그 집단지성이나 컨센서스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상황 자체가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졌던 지배적 기대인 금리 한 2번 정도 낮춰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제 생각엔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 그러면 물가보다는 저는 이제 경기가 상당히 좀 빠르게 나빠진다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연준이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 작년 11월에 우리 세미나 할 때 센터장님이 미국 경제 금년도 전망을 2.1%라고 하셨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틀릴 수도 있는데요. 제 기억이. 네네. 그때 아마 네? 컨센서스 비슷하게 말씀드린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전 두 해는 2.8, 2.5였는데 2.1로 내려간다. 네. 근데 지금은 1.7%로 보고 있나요? 마켓 지금 컨센서스. 예, 컨센서스가 1.7입니다. 네, 근데 그보다 더 내려가겠죠. 지금은 아마도. 이제 컨센서스가 약간 게으른 전망자들도 있거든요. 예전에 전망으로 안 바꾼 사람들이 있고 조금 부지런히 바꾸는 사람들은 지금 1% 초반 정도까지 이제 낮춰졌기 때문에 뭐 잠재 성장률 2%라 그러면은 그 반절하는 거는 사실 상당히 낙차가 큰 거고요.
또 작년에 2.8에서 1.1이라 그러면은 사실 금융시장은 좀 상당히 많이 놀랄 정도의 그 하향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벌써 어젠가 그제도 미국 전역에서 지금 반 트럼프 데모가 나고 난리잖아요. 네. 어? 어. 그리고 지금 불황이 올 확률이 네. 뭐 한 60% 된다는 얘기도 이제 나오던데, 그러면 트럼프가 결국 못 견디고 관세 부과를 서서히 없애지 않을까요? 이제 뭐 그게 우리가 현 시점에서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좀 기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잘 모르겠네요. 그 어떤 합리성의 잣대로 설명하기에는 매우 좀 돌출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기 때와 다른 거는 조금 상황이 나빠져도 선제적으로 이제 미중이 타협을 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은 모르겠지만 말 자체 그 언사는 힘든 거 알지만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일기 집권 때와는 좀 확실히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미국 그 상무장관이나 재무장관이 나와서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 네. 이거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참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조금 불황이 와도 인플레가 와도 참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 트럼프도 결국 정치인 아니겠어요? 네. 어? 네. 그리고 이제 1년 몇 개월 후면은 이제 중간 선거를 할 거고, 그렇게 돼서 거기서 만약에 의회 권력을 잃으면은 벌써 이제 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지금 미국 네.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가 견딜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따라서 지금 워낙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 갈 수 없다. 네. 길어야 트럼프 4년 네. 또는 중간선거 전에 네. 바뀔 거다. 네.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한 1년 반도 참 시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좀 길다란 생각은 드는데요. 뭐 그런 정도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은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왜 이런 비합리가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인식의 범주에서는 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예, 일기 때보다는 좀 그런 합리성에 대한 믿음이 좀 많이 좀 약해졌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예. 지금 상황은 정말 전망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심각한 불황, 그리고 동시에 미국의 경우는 심각한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꼭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제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굉장히 좀 이단적인 정치인이 나오면서 약간 각자 도생을 하면서 지역별로 약간 좀 탄성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기업들의 약진도 뭐 트럼프 일기 때 바이든 행정부 때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나름 더 긴장을 하고 이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내수 부양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독일 같은 유럽 같은 데서도 사실 재정 규율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인데 뭐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하면서 뭔가 독자적인 탄성들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의외의 보호무역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영역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뭔가 내수 쪽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일단 뭐 민간은 레버리지가 너무 높아진 것 같고, 이제 뭐 경우에 따른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만 할 수는 있는 건데, 근데 뭐 장기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성장 동력이 뭐 살아나고 이러면 좋은데 어느 나라를 봐도 참 그런 거 찾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정책 카드가 좀 상대적으로 네.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협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네. 듭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현재 세계 경제의 60%가 아시아이기 때문에요. 네. 일본, 동남아, 인도, 우리는 아시아 쪽으로 네. 우리 나름의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금 지적하셨듯이 세계는 바야흐로 모든 나라가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 네. 그 말씀으로 오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